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이라는 책에 정치 신학을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그냥 쭉 한번 훑어만 봤는데 정치 신학에서 이 첫 문장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합리성의 토대를 아예 이 한마디로 해서 근본부터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고 부리는 걸 아예 부정하고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은 그래야 하는 것이다. 법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을 뭐 17, 18세기의 법학자가 뭐 무슨 왕한테 아부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세기 독일의 이제 유명한 법학자 칼 슈미트가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주권자는 예외 상대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 버리니까 와 이거는 이런 말을 20세기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 말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이 결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격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결정을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결국 이 사람 얘기대로 민주적인 뭐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나치를 옹호했다고 하지만 뭐 100%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많은 독재자들이 이 사람의 이론을 그냥 갖다가 그냥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써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신 시대 때 이 유신 헌법도 아마 칼 슈미트의 이론 체계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법학자들 아마 정당화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고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에서 하는 사고 방식 생활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깔아뭉개고 부정해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거를 용감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 논리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법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명제를 딱 붙들고서 그 주변에 그 자기의 적대적인 자기가 이게 비판적인 그 법학자로서의 어떤 논쟁의 적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은 너무나 강력한 그 근본적인 칼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다 깨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미트가 뭐 대단한 논리적인 어떤 무기나 복잡한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딱 붙들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칼 슈미트를 저는 뭐 이렇게 깊이 뭐 잘 모르지만 뭐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해가지고 현대 세계의 사고방식이나 근본적인 체계를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식을 우리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면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한 사람씩 있지만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칼 슈미트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칼 슈미트가 이제 나치에 동조했다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얘기대로 끌려가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나치가 생각했던 그 사고를 승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오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뭐 어떡하지?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뭐 사람들이 멈추고 이제 웬만하면 저 사람은 안 쳐다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사람 그런 책들이 이제 현대에도 이제 몇 권씩 있고 그래서 그 뭐 슈미트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있지만 뭐 너무나 명백한 명제를 하나 탁 들이미는 요거 때문에 갖고 온 거고 나머지는 일종의 문학가들이죠. 문학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뭐 그 사람들보다는 명확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하나 들고 와서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예외와 정상의 차이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이건 정상이야, 이건 예외야 라는 걸 누가 결정을 하죠?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순간순간 어떤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헌법의 체계 내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를 누가 도대체 결정합니까? 보통 우리는 그거를 헌법의 뭐 헌법기관이나 판사들이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판사들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본인의 사고 체계 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적인 결정이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결국 보면 세상이 이제 합리적인 체계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때 말하는 합리라는 거는 계산 가능하고 사태를 어떤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그런 사회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외는 어떻게 하는데? 항상 우리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예외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헌법이 정해져 있나요? 헌법은 그런 걸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헌법을 중지시킬 강력한 예외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한테 부여한 권한이다. 이거는 헌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헌법 안에는 계엄이란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주권자의 인격적인 결정을 인정하는 독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의 사회, 결국 이 칼 슈미트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한 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누군가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에 의해서 이 사회가 결정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그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닥칠 위기가 잠재해 있고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정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예외, 지금은 모든 헌법과 법률을 중지시켜야 돼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한 사회는 어떤 집단적인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외롭고 고독하지만 어떤 지성과 경험을 가진 어떤 리더 한 사람이 하나의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예외라고 예외가 되는 거고 이게 정상이면 정상이 되는 거지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데 라고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시 새 헌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투표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새 헌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뭐 그렇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민주적으로 결정은 되는 거지 어떻게 그 독재적으로 한 사람이 결정을 해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대중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위기라고 누군가 판단을 해요. 대중들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대 반대 당들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반대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법을 정지시킬 거야라고 해서 예외 상태라고 결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법에는 가장 밑바닥에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죠.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의 어떤 법도 이렇게 한 사람의 독재에 의해서 전 그 헌법이 정지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 사회 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 누군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해가지고 뭐 하면 참 아름답겠지만 결국 사회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언제나 그랬잖아. 카이사르가 그 강을 건너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오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로마가 어떻게 됐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로마가 완전히 황제 국가로 황제 제국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의 의지로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리고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집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아요. 이 칼슈미트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그런 걸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예,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중은 그런 걸 결정할 수도 없고 진정한 예외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걸 결정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군중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외로운 그 독재자한테 그 결정을 하도록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의 논리를 쭉 따라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민주주의가 되겠다고 한 거 누가 결정한 건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가겠다는 걸 누가 결심한 건데요? 저는 결정 안 했어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저 여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없고요. 그 결정을 했던 사람은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 결정을 했던 헌법학자들은 다 죽었어요. 나는 결정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결정을 해놨네요. 그 헌법학자 몇 명들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저기 투표를 통해서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헌법을 땅땅 때렸어요. 누군가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네요. 왜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딜레마인 거잖아요. 예. 나는 내가 결정하고 동의한 적이 없는 사회에 누군가 결정해 놓은 거에 들어와서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헌법학자 그 당시 재헌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의사결정과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의 의지, 그 어쩌면은 그 당시에 헌법학자들이나 모연 사람들이 중에 일부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권 사회의 입헌군주 국가를 주장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누군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유럽식 민주주의를 갈 거다라고 누군 사람이 딱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침묵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회로 난 동의하지는 않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민주주의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라고 이 슈미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 그러네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깨지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식을 깨고 우리의 아니란 생각들이나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뭐 그게 동의한다는 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독재가 나오면 어떡건데. 근데 독재를 부정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권자의 의사결정이나 결정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결정을 갖다가 집단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결국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고 결국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세력들이 자기가 원하 자기의 이익이 되는 나라로 확 끌고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누군가한테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국가를 대신해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향인지 가장 공정한 파벌이나 세력의 어떤 그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자로서 이 방향으로 나는 간다라고 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할 건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누가 물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결정한 게 맞다고 했지만 가보니까 완전 폭망했어. 그러면 그 주권자를 처단하면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읽었던 이제 군중과 권력의 이제 마지막에 아프리카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 나온 장들 보면은 그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그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의 사생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까지 다 넘겨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늙고 쇠퇴하면 그 사람을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가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사회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차라리 지금 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을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회피해버리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점점 미루면서 이제 점점 더 위기가 심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미트의 이 정치 철학은 너무나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근본적인 어떤 한 인간 사회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못하고 슈미트를 하여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일단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생각,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자니 참 양심이 찔리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 중에 그래도 슈미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늘 고민거리를 항상 던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죠. 네. 물론 이 사람이 나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거하고는 이제 별개 문제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항상 정치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기도 하기도 모르고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문제긴 하지만 저는 항상 모든 문학이나 사회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인간이 이루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늘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한 소설이나 그거를 배제한 예술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에서도 항상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많은 소설들이 그런 문제를 괜히 다루는 걸 껄끄러워하고 또 판단하기도 힘드니까 그 자꾸 이제 그런 건 빼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뭐 그런 문제를 가르고 소설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정치적인 문제를 그 소설의 소재로 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프카의 소설도 보면은 겉보기에는 카프카의 소설이 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카프카의 유명한 이제 심판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는 정치적인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다 보면은 그것만큼 정치적인 소설도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법원에 끌고 가서 아무런 죄도 없지만 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특정한 주권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체계를 부정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세계에서는 반항을 못해요. 카프카는 그 세계를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자체를 인정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나는 그 뭔가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면은 달빛에 이제 쭉 비치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창문을 열고 슥 쳐다보다가 창문을 닫는데 끌려가서 그 칼을 들고 끌고 온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개처럼 찔러서 죽이잖아요. 억울한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흘러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미트의 이 얘기에는 약간 신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들어간 이 말이 들어간 책 자체가 정치 신학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신학적인 관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약 신학이나 그런 데 보면은 신은 주권자로 항상 등장합니다. 신은 주권자로 등장해서 어떤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포해요. 그 똑같죠. 예, 그때는 주권자가 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왕이 막 해서 막 번성하는 세상이라도 신이 딱 그 예언자를 불러서 찾아와서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포하면서 그다음 심판을 경고하죠. 예. 그래서 거길 보면은 신이 일종의 주권자로 예외 상태를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스템과 구약을 보면 신학적인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읽으면 정치와 신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칼슈미트도 그렇고 제가 읽어본 뭐 다른 독일 책들도 그렇고요. 독일 책들 중에 발터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쓴 책에도 신학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유대 신학에서 비롯된 거겠죠. 구약이 유대 신학이니까. 유대 신학에서는 정치와 국가, 민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 체계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제 유대 신학 아마 이 유대 신학이든 아니면 이 칼슈미트의 그것도 아마 그런 구약적인 체계 그리고를 덤대고 했을 것이고 칼슈미트가 원래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어떤 카톨릭적인 어떤 국가주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치와 신학이 하나로 결합된 세계를 꿈꾸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서양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라든지 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그 서양에 있는 동교적인 생각 사고 방식들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과 이렇게 막 엇갈리면서 나온 사고 방식들이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우리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런 신학적인 사고방식까지 가진 뭐 이래서 우리가 똑같이 중국 황제나 아니면 조선시대 왕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게 어떤 신학적인 체계로 이해를 하진 못하잖아요. 그냥 일종의 폭군이나 이제 왕권주의 사상이지 그게 어떤 신학적으로 연결이 좀 희미하죠. 물론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하늘 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왕권과 어떤 그 하늘의 연결 관계를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신학 체계까지는 가진 못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신학 체계하고 정치 체계가 별개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일종의 계약주의적인 어떤 국가 체계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뭐 신권에 대한 거를 완전히 그 정치나 법률에서 추방을 했지만
여전히 이 신학적인 어떤 국가 체계나 신학적인 사고방식과 법률 체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서양 사상이나 그런 서양의 어떤 기독교 사상이나 뭐 카톨릭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뭔 말을 하는 건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 체계나 정치 체계가 그렇게 그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걸 알려면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가봐야 이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체계 자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우리 그게 좀 한계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격 그 정치라는 건 인격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개인의 고독한 인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도 예외가 아니다. 과학도 일종의 정상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뭐 구조 뭐 이런 책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과학도 일종의 과학사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다룰 수 있는 것과 다루지 못할 것을 딱 구분하죠. 그래서 예외를 딱 추방해버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다룰 걸 딱 정해서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예외 사항을 결정했을까요? 결국 과학을 시작했던 어떤 과학의 아버지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빼기로 하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 남겨두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또 해석이 되네. 또 하다가 요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것과 이 부분은 일단 침묵. 뭐 이래서 과학도 일종의 이제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학 사회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게 토마스 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상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을 집단적인 그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이라는 게 실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실체를 추구하는 것뿐이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야? 무슨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를 부정하고 그냥 뭐 집단적으로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는 이제 객관적인 실체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돌 맞을 것 같지만 뭐 과학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실체에 접근하는 뭐 정말 신성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저는 이제 제 평생의 경험으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네, 우리는 이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가지론이라 모르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지. 그 체계도 엉성하죠. 그 체계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데이터로 인정하고 아닌 거는 버리고 뭐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지. 그게 뭐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추구하는 거다는지는 모르는 것. 불가지론입니다. 저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우리가 학습에 쓰일 수 있는 거야. 학습에 쓰이면 안 되는 거야라는 걸 누가 결정하죠? 여기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A 분류에 속해, 이 데이터는 B에 속해도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그냥 대체로 다 뭐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거를 인공지능도 상식의 선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그냥 집단적인 의사결정일 뿐이에요. 그 일종의 인공지능도 가만 보면은 일종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나 뭐 그게 뭐 GPU를 어떻게 써서 뭐 그런 트랜스포머를 써고 뭐 그런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학습에 써도 되는 거, 이 데이터는 품질이 나쁜 거, 이 데이터의 정답은 A.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래 이거는 맞지 뭐 하는 걸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사회나 한 국가 뭐 아니면 전 세계의 인류의 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재 입장에서의 보편적인 상식을 그냥 인공지능화한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하나의 사회적 의식, 사회적 의사결정을 인공지능한테 반영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한 사회적인 활동을 집약해서 인공지능에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네, 뭐 크게 뭐 이게 이상하진 않네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그 표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 인공지능이 한 10년 지났다. 그러면은 그 한 사회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컨셉트 리더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가면 10년 전에 맞았던 인공지능은 지금은 이상한 그 틀리는 구닥다리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한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을 자기의 내부 메모리와 그 비트로 반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회의 거울같이 한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식적인 수준, 그 도대체 그 상식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수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뭐 거선에서의 상식적인 의견들을 그냥 인공지능이나 거울에 비춰서 보여주는 것. 뭐 이 정도가 사실 인공지능의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을 그래서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란 거는 전 인류가 그냥 뭐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그냥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소집단이나 기업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냐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소 집단에서의 의사는 상식적인 수준의 보편성이라는 게 없고 대부분은 이제 뭐 조직이라면 특정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이 강하게 이렇게 밑에 좌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냥 어떤 평균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갈래로 갈라지겠죠. 그럼 거기서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식의 한 조직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나?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비트로 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집단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인공지능이 답을 그 누구한테나 좋을 만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해야 되는 일은 누구나 싫지는 않은, 예. 그러나 정답은 아닌. 그렇다고 너무나 누구나 그 의견을 싫어하지 않는 답을 내놓는 게 인공지능이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딱 찍어서 가르쳐주는 무슨 뭐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고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소집단에서 인공지능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일종의 수많은 데이터에 있던 평균을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을 써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의 상식적인 의견들 이상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창의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개적인 정보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어떤 정보를 인공지능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레포트를 써달라고 그러면 상식적인 레포트만 써줘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유료 사이트에 못 들어가니까 뭐 유료인 컨설팅 회사의 특정한 의견이나 이런 데 접근을 할 수 없잖아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IBM 회사 가지고 있는 IBM이 좋다는 의견을 갑자기 인공지능이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는 그 접근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이런 점이 IBM이 좋은 점이 있다든지 뭐 IBM이 가진 컨설팅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나 IBM 진짜 좋은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면서 상식적이면서 누구나 봤는데 독창성은 별로 없고 한 레포트 이상을 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게 이건 아니야라고 싫어하지만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을 인공지능이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인공지능은 사회적인 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 적용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 그럼 인공지능이 언젠가 사회적인 의사결정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사를 쭉 집어넣어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일종의 인공지능을 주권자로 두고 인공지능한테 맡겨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독재자는 정신병이 걸리거나 미쳐가지고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인공지능은 그동안의 역사나 사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되 문제가 안 되도록 합리적인 오히려 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보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을 내세우느니 어느 순간 저 인공지능한테 이런 의사결정을 차라리 맡겨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주권자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게 인간 사회라면 차라리 초지능적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를 훑어서 역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누군가 초지능적인 어떤 자에게 차라리 어떤 의사결정을 맡기면 그 사람은 어떤 정치 세력한테 휘둘리지도 않을 거고, 그죠?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인 사회가 아닐까. 라고 누군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슬슬 이 사회는 이제 인공지능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가겠죠. 뭐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까지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반면 해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다. 인공지능은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의 의견 이상은 절대 제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쪽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과학에서 논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두 개의 논쟁적인 거를 제시해 주더라도 그게 어느 게 더 옳다 것 같다거나 어느 게 더 좋다거나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쭉 날만 해주는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현재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공개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답변을 하지. 유료 사이트에서 그 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논문 사이트에 있는 얘기는 얘가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 이상 과학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해보면 과학적인 얘기도 그냥 현재 공개돼서 누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그 얘기만 하고 과학적인 얘기들도
그 이상의 유료 사이트에 나오는 최신 논문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쓰면은 그냥 뭐 석박사 수준들이 현재 잘 연구되고 있어서 공개한 얘기들, 뭐 뉴스 기사 정도겠죠. 뭐 과학 뉴스 기사 정도의 얘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더 깊은 얘기를 만약에 이거 물어보면 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 유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료를 갖다가 얘한테 입력으로 주고 물어보면 얘가 그걸 갖고 또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최신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앞서가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사다가 놔도 결국은 상식이나 뉴스 수준 이상의 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 활용해서 더 빨리 앞으로 더 나가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재의 과학 상식 수준에서밖에 더 진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실망을, 뭐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뉴스를 우리가 뭐 마음대로 접근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사 정도의 상식 수준의 뉴스는 우리가 교양 수준의 지식까지는 이걸 통해서 충분히 잘 접근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지식은 여기서 딱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지식에 대한 그 접근에 대한 그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상식 수준의 교양인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 이상, 그리고 그 교양인은 돼서 뭐 그 사람이 돈을 벌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아주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인공지능까지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돈이 있으니까 뭐 그거 갖고 슈미트의 책을 뭐 2, 3만 원 내고 사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슈미트에 대한 거는 저기 우리나라에 나온 논문은 제가 다녔던 이제 대학의 사이트에 제가 접근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한두 시간이면 금방 딱딱 파악하고 끝내는 거지. 제가 뭐 칼슘니트에 대해서 무슨 제가 정치 법 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제가 당연히 이제 책을 살 돈도 있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요약하면 내 의견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남이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책을 살 뭐 이렇게 여유도 없고 볼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논문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에 국내 DBPI에 나와 있는 이 논문 사이트 뭐 이런 데 들어갈 권한도 없으신 분들은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러고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갖고 권한과 힘과 그 다음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그 격차를 더욱더 벌리게 되는 굉장히 불평등한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이 인공지능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은 GPT-5는 이제 점점 더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만 원을 주고 쓰는데 3만 원짜리도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5원이라는 이제 굉장히 비싼 툴을 쓰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더욱더 격차가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은 원래대로 하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를 해서 다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보를 오픈해서 다 줄 수 있다는 건 좋겠죠. 예,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오히려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불평등의 도구가 되고 있다. 뭐 이게 여담으로 얘기한 얘기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음. 뭐 이런 얘기들 뭐 칼슘미테 얘기하고 지금 인공지능 얘기했다가 막 갑자기 뭐 컨셉 드리프트 얘기도 했다가 인공지능과 집단적 의사결정 얘기도 했다 과학 철학 얘기도 했다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주제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가지고 쓰려면은 온갖 주제들을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엮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도 제가 소설의 주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이렇게 써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 떠들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별 희한한 얘기도 온갖 얘기를 다 하네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소설을 쓰는 소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걸 떠들어대면서 그 소설의 소재를 좀 정하려고 하는 거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듣시다가 궁금하시면 뭐 댓글 같은 거를 남겨주셔도 좋고 뭐 필요하시면은 뭐 댓글로 연락하셔서 이런 거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제가 뭐 알면 얘기를 해드리고 모르면은 그냥 아무 답변도 안 해드릴 테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